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예, 오늘은 계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계몽? 예. 계몽이란 무지몽매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깨워서 밝은 세상을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 역사에서 계몽을 핵심 주제로 삼았던 철학 사조가 있는데요. 이를 계몽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사상을 계몽사상 이러죠. 네.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확산했던 사상인데요. 이성을 통해 낡은 관습과 미신을 타파함으로써 인간과 사회를 밝은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사람들이 전근대적 어두움에 놓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전근대적 어두움이란 봉건적 사상, 또 종교적 권위, 구시대적 전통, 미신 등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은 계몽을 통해서 그 전근대적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곳으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들, 네. 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이성의 빛을 비춰서 가르쳐서 네. 밝은 곳으로 인도하자 이런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 사상으로서 계몽주의는 그렇게 출발했는데 예. 그 계몽주의는 18세기 이후에는 자치를 감추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상이 이제 차지한 거죠. 하지만 계몽을 하는 행위는 여전히 지금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거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훈육하는 행위도 계몽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나아가 길거리에서 행인을 대상으로 종교를 전파하거나 네. 도를 아십니까? 라면서 접근하는 사람도 형식적으로는 계몽을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사례는 모두 무지몽매한 상태에 놓인 사람 또는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밝은 곳으로 인도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네. 저는 이거 동의가 안 되는 게 네. 뭐 믿으십시오 막 이러고 예, 예. 지하철에서 막 얘기하고 예, 예. 뭐 도 아냐고 하는 사람들 예, 예. 이게 왜 계몽이에요?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앞서 소개한 사례는 제가 형식적 측면에서 계몽의 형태를 갖추었다라는 의미지 네. 진정한 의미의 계몽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몽 사상에서 핵심 키워드는 이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성이란 사물을 식별하여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올바른 능력이다. 예, 그렇죠. 네. 결국 계몽을 하는 사람과 계몽을 받는 사람, 계몽을 당하는 사람 간의 차이는 이성을 가졌는지 여부예요. 네. 그러니까 계몽이란 이성을 가진 사람이 그걸 갖지 못한 사람에게 올바른 길이나 밝은 세상을 알려주는 행위거든요. 네. 따라서 제대로 계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계몽에 나선 사람에게 상당한 수준의 이성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도 이성 능력이 없어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상태라면 네. 다시 말해 자기도 사물이나 사태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네. 계몽에 나설 자격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격도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건. 따라서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면서 접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하러 다닐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먼저 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남 얘기하기 전에 그렇죠. 남 가르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성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16세기부터 18세기에 활동했던 계몽 사상가들은 이성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전근대적 어둠에서 인간을 벗어나게 해서 밝은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볼 수 있죠. 예컨대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인간은 주로 신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의 빛을 통해서 그 인간이 독립적 주체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계몽이 신의 지배나 예속 상태에 놓여 있던 인간을 해방시키는 무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제 이성을 지닌 인간은 세계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고 또 그 이성을 활용하여 문명을 발전시키고 사회적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발전된 문명도 네. 계몽의 결과로 우리 인간들이 이성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계몽의 결과로 이성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된 이유로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계몽을 열심히 하고 많이 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네네. 글쎄 그거는 확실히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이 되게 윤택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근데 부작용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몽의 결과로 이성의 힘을 알게 된 인간은 그것을 통해 세계 주인으로 등극했죠. 예. 근데 이제 인간은 세계 주인이 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세계의 지배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의 힘을 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데만 사용한 게 아니라 네. 자연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갔네. 네, 그렇죠. 말하자면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들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집중했죠. 예. 그 결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노붐 오르가눔, 한국말로는 신기관이라고 번역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네. 우리는 자연을 노예로 만들어야 하며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필요와 편의를 위해 자연을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죠? 또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도 방법 서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의 힘과 작용을 알게 되어 우리의 필요에 맞게 활용하고 우리 자신을 자연의 주인과 소유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이성을 자연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살자, 네. 뭐 많이 이제 깨우치자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하다가 넘어서서 네. 그 과거에 우리가 그 신에 복종했던 것처럼 네. 내가 신이 돼서 자연을 복종하자고요. 네. 새로운 지배자나 독재자가 된 셈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성의 힘을 비추어서 어둠에게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계몽사상가의 의도는 실제로는 좀 빗나간 셈이 아닌가 합니다. 네. 빗나간 것보다 더 나갔네. 그렇죠. 맞습니다. 독일 철학자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는 계몽사상이 주류가 된 근대 시기에 제국주의나 파시즘, 세계대전과 같은 비인간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걸 목격하면서 이런 그러네. 의문을 가졌어요. 네. 왜 인류는 진정한 인간적 상태에 들어서기보다는 네.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에 빠졌는가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에 계몽의 변정법이란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에서 새로운 야만의 싹이 자라난다. 야만의 싹이 자라난다. 예, 그렇죠. 계몽사상을 통해 강조된 이성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는커녕 새로운 야만 상태로 이끌었다라는 게 그들의 진단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계몽이라는 단어의 본질 속에 지배하려는 속성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계몽이 사물에 대해 취하는 행태는 독재자가 인간들에게 취하는 행태와 같다. 그러니까 계몽사상이 강조하는 이성에는 누군가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려는 의도보다는 네. 계몽의 대상을 지배하려는 힘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자연이나 사물을 오로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조종하고 변형해서 사용하는데 네. 이건 마치 독재자가 인간을 대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죠.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독재자가 됐네. 히틀러의 파시즘을 네. 비판하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심각한 점은 지배의 대상이 자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가지게 된 인간은 지배의 대상을 자연이나 사물에만 한정하지 않고 또 다른 인간을 지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에 대해 저자들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법이다. 결국 우리는 계몽을 통해 이성의 힘을 획득했고 그걸 통해서 우선 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후 그 힘을 자연을 지배하는 데 사용했고 나아가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변모시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스에게는 아우슈비츠에 수용된 유대인들은 네.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청소해야 될 대상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계몽이 새로운 야만 상태를 만든 셈입니다. 네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이 이성을 다른 모든 것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했기 때문인데요. 네.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는 이런 상태를 도구화된 이성, 즉 도구적 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이성을 도구화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점점 야만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게 그들의 진단입니다. 그 계몽이라는 원래 취지, 좋은 네. 취지를 벗어나서 더욱더 이게 나빠버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몽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이성을 도구화된 수단으로 막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죠.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가 이성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건 도구화된 수단으로 전락한 이성, 즉 도구적 이성이죠. 근데 이제 특이한 사실은 인간을 야만 상태로 이끌었던 그 이성은 그 내부에 그 도구적 이성을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정작용이 있어요? 이에 대해 저자들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문명의 진보는 언제나 지배를 세련되게 다듬었지만 그와 동시에 지배의 제거에 관한 시각 또한 새롭게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도구적 이성이 자연과 사배를 지배하는 데만 사용되는 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도구적 이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문명도 없고 진보도 이룰 수 없죠. 따라서 사용하긴 해야 되는데 좀 균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도구적 이성이 진보를 지향한 나머지 야만 상태로 발전하는 걸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성 중에 비판적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이성이란 어떤 행위의 이유나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함으로써 반성을 이끌어내는 이성인데요. 그러니까 도구적 이성이 진보만을 향해 질주할 때 과속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에 비유하면 도구적 이성은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이라면 비판적 이성은 브레이크에 해당하죠. 네.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성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성을 도구적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네. 비판적으로도 좀 제발 사용을 해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비판적 이성의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스스로 지배임을 고백하고 자연 속으로 퇴각하는 결단을 통해 정신은 자신을 바로 자연의 노예로 만드는 지배의 요구를 분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구적 이성만을 사용하여 자연을 지배하려 들지만 말고 예. 비판적 이성을 통해 적절히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성을 도구화된 수단으로만 사용하면 참된 계몽이 되지 않습니다. 비판적 이성도 함께 사용해야 올바른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죠. 네. 그래서 각자 우리는 도구적 이성과 비판적 이성을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